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게 훈육하시고 교육하시는 것을 멈추지 말아 주셔서 우리 자신이 자아에 빠지고 세상의 모든 이론과 정보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끌어내 주시고 나그네와 같이 살라고 했는데 얕은 평안에 아버지 앉아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아버지 상식이 지탄받는 이때에 우리는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히 귀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번에는 소아성애자에 관하여 단막적으로 우리가 이제 맛이라도 봤는데요.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고 지금 아주 최근에 우리가 정말 당면하는 문제는 엄청난 대전쟁이죠. 바로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말도 하지 않다가 지금은 이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자꾸만 법안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뭐 한두 명 차이로 이게 완전히 그냥 법제화되지 못해서 그런데 이건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가 말씀드렸죠. 페르시아나 뭐 여러 바벨론이나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미국의 헌법도 절대 바꿀 수가 없죠. 법제화되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이 가장 신앙에 대해서 억압받고 힘들 것 같으냐. 가정의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아니면은 뭐 교회와의 싸움 이것도 뭐 별거 아닙니다. 법이에요. 법이 바뀌면 신앙을 지키기가 아예 힘듭니다. 그러므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나라는 상관도 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기독교인들은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지금 멸하게 하고 사람들의 정신을 회파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이라는 것을 건드려야 되는데 뭐 소아성애, 수간, 뭐 동성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밑작업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굉장히 음란한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문화가 되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그리고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세련되고 자식들에게 콘돔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세련된 부모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지식적이어야 되는 것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만약에 다루면 깊이 다룰 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전문적인 지식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다 하려면 못해요. 그래서 항상 맛만 보여드리고 끝나는 수준인데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찾아 들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맛배기로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한 건 사실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유가 괜찮다라고 하는 언론 속에 지금 그 홍수 속에 빠져서 살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는 것도 좀 들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들으시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탈동성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될 텐데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한 분은 간사님이세요. 에이즈를 몰랐다가 동성애를 계속 했는데 몰랐다가 그 보건소 거기서 이제 통보를 받게 됩니다. 무슨 수혈을 했는지 에이즈라는 판명을 받게 됐고 그 혼전순결입니다. 이분 여자친구가 있어요. 자 남자하고는 해요. 근데 자기가 사귀는 여자친구랑은 혼전순결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세상에 살고 있죠. 여러분 외형을 보고 믿지 마시고 기도로서 영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레디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섭입니다. 오늘도 귀한 형제님 모시고 은혜 많이 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가족보건협회 HIV 감염인 자유포럼 대표 안다한입니다. 예, 먼저 협회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에이즈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김전 약사님께서 대표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김전 약사님 너무 훌륭하게 활동하시고 네. 또 아주 큰 업적을 하나하나 이루어 계셔서 너무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현재 맡고 있는 역할을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냥 늘 있는 이제 12월에 있는 에이즈의 날 행사 때마다 그냥 HIV 감염인의 대표로서 그곳에서 이제 내가 왜 에이즈에 걸리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에이즈에 걸렸는지를 알리면서 제가 탈동성애를 했다 이런 식의 간증도 하면서 그리고 옆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늘 가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궁금하고 네. 먼저 아까 잠깐 자기소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HIV 감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HIV 감염이 되었던 것은 제가 2017년도 12월 달에 울진에 있는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처음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정말 내가 왜 HIV에 걸렸지라는 생각들, 그리고 이게 발견된 시기는 2017년도 5월 달이었지만 했던 시기가 헌혈을 통해서 이제 발견되었을 때 원래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그 담당자께서는 이제 바뀌고 나서 이제 빨리 알려줬어야 되는데 다른 바뀐 담당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셔서 혹시 본인이 맞으신지 확인해 주시고 나서 이제 지금 바로 보건소로 오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나서 보건소에 가서 이제 저의 이름으로 된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고 봤을 때 HIV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바로 또 병원 소개까지 해주시면서 지금 당장 급한 거니까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찰을 받아보고 약까지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셔서 경북대학교 병원에 가서 이제 2017년 12월 크리스마스 지나고 26일인가 27일 정도에 병원에 방문해서 정밀적인 검사를 다시 했을 때 맞다라는 판정이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에이즈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때 첫 심정은 그냥 가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했었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즈다 혹은 HIV 감염이다 라고 진단이 되셨는데 그 원인 혹은 이유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처음에는 내가 왜 걸렸는지 모르고
모르고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김재현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김재현 대표님이 동성애 관련된 영상이나 책 같은 걸 이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해주시고 났을 때 그 영상이나 책들을 통해서 보고 나니까 아 내가 이래서 이제 걸리게 되었구나. 동성애 생활을 시작했던 때가 거의 20살 때 대학교에 가게 되면서 많은 첫 대학생활이었고 또 친구들도 없었던 시기였고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외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지냈던 것들이 이제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세이클럽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남자친구 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일반 동성 친구를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나갔을 때는 동성 친구가 아니라 거의 중년되는 아저씨께서 나오셔서 저도 이제 어떻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만남을 가지게 됐던 때가 그때 대학교 들어가셔서 세이클럽을 통해서 네. 친구를 찾기 위해서 남자친구 찾습니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이거는 남성들끼리 건전한 대화와 친구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연락을 해서 만나보니까 중년 아저씨가 있었다는 건데 그 다음 조금 자세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중년 아저씨를 만났을 때 저는 진짜 친구가 나오는 줄 알고 나갔던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아니었고 이 중년 아저씨의 요구는 성폭행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꺼내시면서 동성과의 그 성관계를 먼저 요구하셨었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뿌리칠 수 없는 그냥 차에 바로 타라고 하셔가지고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하는 와중에 그 중년분 아저씨가 저의 성기를 만지시고 그 아저씨 저의 손을 그분의 성기에 갖다 대었을 때 그냥 별로 꺼리낌 없이 서로 이제 그냥 차에서 첫 만남을 그렇게 시작하게 됨으로 인해서 처음 만난 날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냥 저도 뿌리치고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예의상 그냥 가게 됐던 것들이었고 그 이전에는 그냥 중학교 때 저가 늘 비교를 많이 당했었어요. 그래서 여자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여성처럼 내가 또 지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저에게 늘 여자같이 왜 그러냐라는 말을 많이 했었고 이제 동창들도 늘 너 여자처럼 왜 그렇게 지내냐 여자처럼 지내니까 우리랑 별로 못 논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이제 선배로부터 또 2학년 때 중2 때 성폭행을 당하면서 남자 선배에게? 네, 남자 선배. 네, 제가 남학교를 갔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자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났을 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뭐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던 시기였고 선배가 이거 만약 어디에 신고하게 되면 너는 이제 죽음이다 엄포를 놓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그냥 혼자 끙끙 앓으면서 지내왔던 중학교의 시절 때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대학교 때 가서는 더 심각하게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중2 때 그 선배가 몇 학년? 중3이셨고 한 살밖에 차이 안 났네요. 네. 그런데 우리 안 소장님이 보니까 덩치도 굉장히 큰데 그 선배를 그렇게 뭐 키 차이나 덩치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그렇게 막 차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었고 선배다 보니까 저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만약에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중학생이 현재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있죠. 네, 있죠. 그런 경우에 뭐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정말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뿌리치고 나올 수 있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고 정말 한번 당해서 자기가 뿌리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부분과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상담을 정말 잘해줄 수 있는 상담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부모님의 역할이 또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실 덩치가 워낙 좋으신 분이시니까 뭐 물리적으로 그 선배한테 제압당했다기보다는 선배라는 그 어떤 위압감, 위계질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안 좋은 행위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중학교 때도 등치는 있었죠. 그런데 선배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자
라는 움직임이 일부 정치권과 동성애 단체들로부터 불어오고 있는데 군대도 사실 위계 질서가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네. 학교랑은 또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상급상, 하급상도 있긴 있었지만 저는 제대할 때쯤 됐을 때 동기 한 명이 저에게 우리 그냥 뽀뽀 한번 할까? 그래서 간단한 입맞춤만 생각했었지만 그게 아니라 더 깊숙한 것을 원하고 그래서 키스까지 가게 되고 서로의 성기를 만지면서 내무반에서 조용히 그냥 그렇게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잠시 동성 그런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는 뉴스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정말 더 요즘은 또 뭐 내무반 생활도 따로 한다고 하지만 그 내무반 안에서도 같은 계급 안에서 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또 만나게 되고 요즘은 또 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폰을 통해서도 이제 외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만나게 되는 경우에 뭐 간부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부대 안에 있는 동기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선배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군에서의 동성애를 만약 허용해 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더 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네. 예, 그래요. 그리고 중2 때 사실은 중3한테 동성 성폭행을 당했다. 사실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는, 왜냐면 너무 어리니까 중1에마자 참 어리잖아요? 우리 아들 나이 정도인데, 우리 아들 제가 보면은 아직 애예요. 야, 너무 놀랍기도 하고, 일부 시청자들 중에서는 뭐 정말 뭐랄까,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화장실에 끌려가가지고 선배가 먼저 저의 성기를 만지셨고 그 성기를 만지고 나서 자기의 성기도 만지게 한 다음에 입으로 빨아달라라는 식의 요구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서로 자위를 했던 네. 화장실에서 서로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도 하게 되고 오랄도 하게 되면서 그런 쾌감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 선배는 왜 그랬을까요? 선배가 왜 그랬던 거는 제가 중1 때 저의 친척형이 중3이셨는데 그래서 친척형이 있으니까 중2 때 그 선배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친척형이 저를 보호해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같은 학교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이제 이 친척형이 졸업하고 나면 저는 건드릴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 위에 친척형이 보호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동기들도 다들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어서 이제 친척형이 졸업하고 났을 때 그 선배가 3학년이 되고 저가 2학년에 올라갔을 때 이제 바로 저를 강압적으로 계획범죄네, 계획범죄. 네, 그렇죠. 그 사람은 동성애자라고 봐야 될까요? 동성애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네, 저를 그렇게 하지 않았나. 참, 너무나 이거 놀란 일이에요, 사실은. 놀라면 가슴 아픈 일인데, 그걸로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때는 그랬죠. 이제 청소년 시절이었고, 네, 뭐 부모님한테도 말하지도 못했던 시절이었고. 네.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혹시 이상행동이라든지 정신적인 영향이 있으셨을까요? 아니, 그 당시만은 해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힘들거나 지치거나 그런 것들 좀 극도로 이제 심경 변화 이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운될 때도 다운됐다가 그런 정도로만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우리 안다은 소장님의 성적 지향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성적 지향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왔다라는 게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천적으로 왔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것도 약간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또 많이 들었고 영상을 통해서도 봤기 때문에 정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근데 이제 20살 때 어떤 20살부터 동성을 하게 된 것에 중2 때 당한 사건이 영향은 있었을 것이다. 있었죠. 네. 영향은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중2 때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20살 때 동성 성 접촉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 10대 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살 때 외로웠다라고 그러시는데 학교를 집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학교를
다니시게 됐던 거예요? 네, 경상도에 원래 집이 고향이 경상도였지만 전라도 쪽으로 학교를 가게 되면서 정말 그냥 경상도에서는 정말 벗어나고 싶었던 그냥 고3 때 정말 학교를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전라도를 선택했던 것도 어머니의 고향이었고 친척들이 또 그곳에 있다 보니까 전라도를 가게 되면서 네. 집을 떠나고 싶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제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랑 좀 비교당했던 것들도 많이 있었고 주변에 뭐 공부 잘하거나 상 받아오는 이웃집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어머니나 아버지들 비교 많이 하셨었고 첫째가 돼서 왜 그렇게 지내는지에 대한 말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늘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이 집에서 고3 딱 되면 수능 칠 때가 됐으니까 이 경상도권은 다 벗어나야지. 경상도 원래 대학교도 다 넣긴 했었는데 부모님은 경상도로 그냥 가라 이렇게 했지만 나 이제 이 경상도를 떠나고 싶다. 집안에서 정말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일단은 미션 스쿨도 가고 싶었던 시기였고 그래서 전주대학교를 선택해서 갔을 때 온누리교회 재단이었기 때문에 또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벌써 집을 떠나겠다 이런 계획과 마음은 품고 있으셨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랬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고 또 이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도록. 57편, 뭐 58편 다 있는데요. 여자친구도 있고 뭐 그런 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분 말투 보니까 좀 어눌하죠? 예, 저가 막 이러고. 제가 인성교육을 많이 합니다. 어디 가서 약간 찐따처럼 보이지 않게끔 하려고. 왜냐면 딱 봐도 타켓이에요, 타켓. 딱 좀 전형적으로 착해 보이고 주눅 들어 보이고 말투도 이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당당한 것도 아니고 뻔뻔한 것도 아니고 요상하잖아요. 도리어 당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주눅 들어서 뭐 에이즈 걸린 게 뭐 큰 저거라고 그건 아닌데 뭔가 교훈은 안 되잖아요. 제가 정말 잘못해서 그땐 정말 몰랐고 뭐 이런 게 좀 그런 게 없어요. 인성이 보인다 이거예요. 인성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에이즈 별거 없어요. 후천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첫 판부터 나는 이거 거스릴 수 없었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후천적인 교육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저희 삼촌 친구들이 왔었어요. 우리 엄마가 이제 워낙에 큰 손이라 많이들 불렀는데 그 삼촌 중에 한 명 친구가 저한테 옥상으로 데려가더니 딥키스를 했습니다. 딥키스. 막 혀를 집어넣고 난리가 났는데 막 이따만한 게 들어와서 막 난리를 치니까 저는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러고 말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게 그거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당하는 거는 그래도 감사하죠. 근데 학문을 범하여 버리면 전립선을 범하게 되면 이제 중독에 들어갑니다. 예, 그거는 정상적인 성행위를 못하는 시기 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범하면 동성애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동성애 물을 계속 접하면 동성애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동성애 접한 사람 많고요. 예, 찾아보는 사람 많고요. 지연이도 저 착한 사람이 되게 빠져서 살았대요. 왜냐하면 다 그러니까 자기 몰랐대요. 그렇게 뭔지도. 그게 나쁜지도 몰랐대요. 자, 에이즈 왜 걸려요? 동성애 하면 걸리죠. 몰랐대잖아요. 자기가 왜 걸렸을까 몰랐는데 김전 약사님 얘기하니까 동성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야, 에이즈 걸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 하면 원래 스크래치가 나면 피 대 피여서 서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생긴대. 그게 HIV인데 정말 조심해야 돼. 근데 콘돔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런 전문적인 거. 그리고 딘 해머가 얘기한 그것으로 인해서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밝혀졌잖아. 딘 해머도 다시 얘기했잖아. 그 사람 동성애고 아니라고 밝혀졌잖아. 이거는 후천적인 것이 되게 많고 미디어의 영향이 많아서 일단 그걸 끊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주면 너무 내가 오버하는 걸까? 이거 너무 기분 나쁜 걸까? 하고 나라도 운을 띄워놓으면 욕하고 갈 수 있죠. 하지만 꼭 필요해 할 때 전화 옵니다. 예, 나 무시당하면 돼요. 이 사람은 평생 무시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정말 몰라서 남자들끼리 서로 그렇게 만질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느냐, 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요. 바벨탑 문화는 언어가 하나임으로 죄를 범하게 됐어요. 언어가 하나이면 큰일 납니다. 자, 이 문화가 하나가 될 때, 아까 핸드폰 말을 하죠.
군대에는 이제 뭐 핸드폰도 있고 서로 그러니까 만날 수 있지 않느냐. 뜻이 같은 사람들. 음지에 있을 때는요, 서로 말하기도 민망해요. 근데 수면 위에 올라와서 당당해지는 건 뭐 지금 문화가 너무 당당하다고 역차별까지 하지만 역차별이 아니더라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교류해요. 자, 모이는 자들을 패하는 그 사탄의 그 전략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는 무조건 모이라는 거야. 왜요? 우리 모이면 좋은 일들이 막 생성되죠. 야, 찬양할 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반주하는 게 좋겠더라. 예배할 땐 불을 끄자. 어떻게 하겠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악은 더 힘이 강력해집니다. 자, 선한 것들이 더 많이 뭉텅이로 모여야 되죠. 근데 악한 것들은 양심이 있어서 뭉텅이로 못 모여요. 왜냐면 음지로 가기 때문에. 근데 괜찮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거나 지금 사회 시스템이 그러고 트렌드가 그렇다 해서 부모가 용인해 주면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괜찮은데 왜 그래 하고 역차별 당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 날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뭘 말씀드렸냐? 동성애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어쩌다가 참석하시는 부모나 친척이나 어떤 분들이 왜 이렇게 막 예수하고 뭐 666 거리고 난리야 이런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쫄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걸 알려줘야 돼. 벌써 이 정신이 틀려진 거예요. 너네는 내가 화나면 받아줘야 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제가 불편하고 싫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랜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쁜데 참고 있는 거예요. 라고 누군가는 예쁘게 말을 해줘야 알 거 아니에요. 말을 해줘야. 계속 자기가 화를 내고 있는데도 가만히 주눅든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당할 때 어린아이들 성교육할 때 아저씨가 치마 들추려고 그러면 하지마! 싫어! 이게 성교육이에요. 싫어요? 하지마가 성교육이지 뭘 어떻게 할 건데요? 걔가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호루라기 뭐 되겠어요? 싫어! 안 돼! 이게 성교육이에요. 그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 혈기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2의 제3의 그 사람도 망치는 거예요. 그 사람. 혈기 내고 있는 그 사람 있죠? 왜 이렇게 예수거려? 왜 이렇게 골수분자처럼 그래. 여기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우리 엊그제도 그거 666 배웠는데 엊그저께 동성애 배웠는데 우리가 쫄면 안 된다니까요. 바른 것을 배우는 거고 저들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저들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쫄아 있어요. 아, 이건 아셔야 돼요 라고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하세요. 화내지 마시고 서운해도 하지 마시고. 어쩌다 한번 듣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화낼 거예요? 우리 저기 전 목사님, 이 목사님 맨날 그거 가르치고 성경에도 이거 2000여 년에 가르쳐 주셨는데 화낼 게 아니라 나한테 말하지 말고 알겠어요. 근데 우리끼리 말하는 건 뭐라고 하지 맙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거 아니겠냐고요. 제가 기분 나빠서 하는 거겠습니까? 예? 전도할 때 핍박 한두 번 당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동성애자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수요일 날에 핍박하던 그 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 살리느라고 딱 앉아 있었는데 그 설교하면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그 촉부터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 오늘 마지막 설교야. 그 사람 살려야지. 기분 나빠서 다시는 안 오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 살려야지. 이 마음으로 저는 순교정신으로 설교한 거고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 알아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역사하실 거라고 전 믿어요. 동성애자가 오면요. 전략적으로 기분 안 나쁘게 순차적으로 해야죠. 혹 돌아올런지 어떻게 합니까? 에이즈에 걸렸지만 지금은 약으로 계속 버티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면역력이 다합니다. 예, 코로나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서 죽는 거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사는 거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면역이 계속 떨어져서 영상태로 가는 겁니다. 무슨 병으로 걸려 죽을지 모르는 날만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항문이 많이 범하여졌으면 똥 질질 흘리고 피 계속 닦아내야 됩니다. 뭐 이분은 그렇지는 않은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더 지혜를 바라고 더 공부하고 우리의 정신을 상식이 비판받아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식이 당연하다고 지금 더 혈기내고 안 되니까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위축되지 말자 이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남자친구를 찾는다는 그 광고문을 보고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두 사랑이 없어서 냉랭함을 아느냐.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맞아.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 같아. 결국은 우리 아이들도 자기만 몰라준다고, 그리고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어른들은 피하고, 그러면서 갭이 생기고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더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직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 무조건 화낼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다른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채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셔서 저들 옆에 있어라도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귀한 영혼들을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울산에 예림이 옵니다. 아버지, 성전 근처에 산다고 하는데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왜냐? 세상 친구들이 계속 만나고 그 딸의 공허함을 세상에서 채워준다면 서울에 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채워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하고 자주 기도해주고, 재미없어도 들어주고 관심 없어도 서로 공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서 반드시 좋은 친구, 좋은 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